반갑네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마도 그 못된 오미크론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신 영상으로 또 주간 스터디 소장님들하고 나눌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눈구녕을 확실하게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장기수석 기술로 본부장님 지난번에 보셨죠? 장기수석 교육할 때 그 본부장님이시니까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미크론이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그 스터디의 열정을 절대 꺾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보람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준비한 단어는 기계설비법에 관한 데 해설을 하고요. 네, 급수 설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 중에서 이제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하고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유지 관리자 선임보다는 이 성능 점검이 훨씬 더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급수 설비 중에 정수위 밸브, 감압 밸브, 급수 펌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는 것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는 점검 그리고 관리를 하고 운영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 유지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지난 2020년 벌써 2년 다 돼가죠. 그래서 거기서 19조 제1항에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너무 높다. 사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우리 주택관리사보다 유지관리자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뭐 2000세대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선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뭐 여러 기관 단체에서 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좀 안화시켜 달라는 그런 탄원들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안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고 적은 데가 몇 세대죠?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중앙 난방 방식의 300세대 고속주택증은 그쪽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탄원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법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설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는 그러면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돼 있죠.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점검 참여자의 역할, 업무 내용, 뭐 이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게 기계설비에 대한 항목이 처음에는 몇 가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또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점검 기록, 문서의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사항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선임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3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특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3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이분들이 선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고급 책임자, 보조 유지관리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중급 유지관리자,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초급 유지 관리자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에 30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에서 이제 그 경우에는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초급 유지 관리자 한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뭐를 제하죠? 1호, 2호를 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부 기준은 2021년 하반기에 그 세부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임 시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선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 4월 18일에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기존 건축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2021년 작년 4월 17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선임이 되어 왔다. 그리고 2022년 올 4월 17일까지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먼저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이건 우리 쪽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23년 4월 17일까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이 좀 재밌어요. 이 규칙 시행 당시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는 그대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단지에 근무했던 직원한테는 유지 관리자로 선임이 된다. 언제까지? 2026년 4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취업한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그 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했던 직원한테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언제까지? 2026년 4월 17일까지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4년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한 그 자격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질문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리소장이 겸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관리소장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죠? 직원 중에 한 명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 직원 관리사무소 근무자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지 않죠. 지독스럽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소장님들이 교육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 그러면, 내가 여기 원래 나는 여기 책임자로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관리 직원분 중에. 그런데 문제점은 뭐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관리 주체한테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같은 그 직원들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을 또 충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을 내보내고 그 중에 한 명이 유지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대신에 내가 갈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간이 지금 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앞으로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두어라.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직종이 자격증을 따고 관리하는데 쉽냐? 이것도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지관리사로 하는 걸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격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죠. 자, 특급은 어떻게 되죠? 기술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 특급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기능장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자, 문제는 뭐죠? 특급에 대한 부분을 선임하려면 기술사를 그럼 선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기능장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이 관리사무소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엄청나게 줘야 돼요. 자, 기사도 10년 이상, 산업기사는 13년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그것도 나오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격 기준을 보면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여기에 고급 책임자라면 유지관리 등급이 고급이라면 기능장으로 7년 이상, 최소한 산업기사도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놓으신다면, 자, 초급의 자격증도 어떻게 했죠?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따시면 3년 이상. 그런데 기사 자격증을 따는 순간 바로 초급 그 기술자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직원들한테 이 교육을, 이제 자격을 할 때 최소한 산업기사부터 시작을 하되 기사 자격증까지는 따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조자로 선임되려면 산업기사를 보유하거나 그다음에 기능사 보유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그 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그리고 뭐 여기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중에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뭐죠? 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요. 진짜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여기 연면적 만족미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선임을 안 해도 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선임 등급 기준에서 이제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술사라고 하면 모든 기술사가 그러면 다 선임이 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사는 건축 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이렇게 각 기술자마다 또 내가 해당되는 자격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공통된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용접 자격, 용접 분야, 어디도 있죠? 여기도 용접 분야, 여기도 용접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용접 자격증을 따는 기사들이 유지관리자로 선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 기계는 기사까지밖에 없어요. 기능장이나 기술사 쪽에는 해당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접 분야에 대한 그 직원들이 용접 쪽의 자격증을 딸 때 그러면 시험이 어렵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용접은 지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상당히 시험이 쉽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에너지 관리 분야의 자격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다음은 공조냉동 쪽 이런 것들을 자격을 가지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근데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유망한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공조냉동 기계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공조냉동 기계 쪽의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다.
공동행동 쪽은 앞으로 이제 우리 건축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아파트의 한기 시설이 개별적으로 그 한기 필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앞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승강기나 그다음에 그 아파트 안에 그러니까 화장실 배관 내에서 전면음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기 필터를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방식이 해야만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조설비 쪽에 대한 그 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그 건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건설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설 기술인은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 직무 분야에 공조냉동 및 설비 분야와 용접 전문 분야의 건설 기술인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기술은 앞에서 어디에 있었죠? 건설 기술인이 여기 있죠. 건설 기술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건설 기술인의 자격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도록 직원분들한테 안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일각에서 이제 소장님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이것도 나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것도 경력을 인정받고 싶다.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자격이 그 중복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되죠? 주택관리사가 필요 없는 분야에서는 걸 수가 있죠. 주택관리사 필요 없는 데 어디가 있죠? 그러면 뭐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데들은 뭐 상가, 이런 데들은 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주택회사분들이 뭐 따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그 우리 공동주택 관리를 할 때는 중복 선임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주상복합이다. 이런 경우는 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장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그 이제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선임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00제곱미터하고 8,000제곱미터 건물이 두 개였다라고 하면 16,000제곱미터로서 중급 선임 대상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두 개 단지를 동시에 같이 혼합 관리를 했을 때는 한꺼번에 합한 세대의 세대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 그러니까 상가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상만 선임을 하기 때문에 8,000제곱미터는 해당이 안 됐죠. 그리고 299세대,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중앙난방 방식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선임의 대상인데 300세대 아닌 299세대이기 때문에 미선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다음 25,000제곱미터이고 세대수가 700세대라면 연면적 기준했을 때 중급이고 세대수 기준했을 때는 초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상향 기준인 중급 기준인 경우만 한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세대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선임해야 되는 자기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대수로 하는 공동주택은 뭐 면적이 크건 적건 세대수로 나뉘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지관리 그 선임을 이탁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 재밌어요.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이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 주체는 누구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 주체는 네, 이탁관리회사 아니면은 자치관리인 경우는 자치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가 되죠.
그런데 기계설비법에서 관리 주체는 유지 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직접 위탁해야 되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A업체가 피해자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리 쪽에서 여기 기계설비법에서 관리 주체라고 하면 다음 장에 나오는데 건물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은 우리 위탁관리회사가 관리 주체가 아니에요. 기계설비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탁을 맡건 자치관리를 하건 간에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설비법에서 우리는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을 누구랑?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위탁은 어떤 업체한테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게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A업체가 B업체에 위탁하는 건 불가능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방금 설명했죠. 우리는 건물 관리를 위탁을 받은 관리 주체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위탁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계설비법에서 하는 위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입주자 대표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또 건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근해야 된다. 자, 우리 소방관리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선임만 하면 되잖아. 상근의 조건은 아니잖아. 또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도 유지관리를 맡겼을 때 어느 키로수까지 1000km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비상근해도 되잖아요. 위탁을 하죠. 그런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근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직원을 파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위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위탁의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거기다가 위탁관리비 주고 직원 파견해서 직원 월급 주고 그럴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입주자 대표회에서 야 관리소장님 위탁관리회사 사장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우리가 알아서 채용할 테니까 빠져 계세요. 이럴 가능성은 없죠. 야 당신네들이 당연히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올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책임도 없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아닌데 입주자 대표에서 우리한테 틀림없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해야 되는 대상들이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선임은 별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는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대비를 미리 해둘 수 있도록 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내용들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꼭 좀 알려줘서 우리가 이 업무를 될 수 있으면 떠맡지 않는 구실을 만들어놔야 돼요.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는 아니야.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한테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어디에? 점검업자에게 성능 점검을 맡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골치 아파졌어요. 이 성능 점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어렵고 피곤한 일이냐. 좀 이따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등 점검 기록의 제출 요구는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관리 주체와 관리자의 구분해서 관리 주체, 기계설비법에서 관리 주체란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등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는 관리 주체가 아니다. 예, 꼭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그러니까 기계설비법에 의한 관리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죠. 법률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위탁관리 업무는 아니에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 하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우리한테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우리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아까 유지관리자 선임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근무했던 직원 중에 한 명을 선임할 수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선임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능 점검의 업무가 얼만큼 어렵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지관리 지침서, 그 다음에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별표 3에 따른 성능 점검, 검토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1년마다 성능 검사를 1회 이상씩 해야 된다. 머리 아프게 됐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우리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 아니죠, 사실은. 자, 그래서 관리 주체는 제1항에 따른 이 1항에 따른 성능 점검을 직접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1항에 따라 성능 점검업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자를 선임을 했다면 이 유지 관리자가 성능 점검을 할 수 없다. 누가 해야 된다? 성능 점검업을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다. 그 결론적으로 무조건 예주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 최근에 위탁관리회사, 우리 이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회사에서 이 성능 점검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수주하려면 내가 당신네 성능 점검을 공짜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를 하려고 하는 목적들로 이 성능 점검업의 등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위탁관리 회사에서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겠죠. 네, 진짜 이 업무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능 점검은 시행령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 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서식에 따라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너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게 바로 지금 대상 기계 설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들만 제가 한번 색깔을 추려놔 봤어요. 물론 이제 저기 주상복합인 경우는 냉동기가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럼 냉동기가 있다면 냉각탁도 있습니다. 다음 보일러 있죠?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 다음 한기설비에서 한기설비, 위생기구 설비, 그 다음에 급수펌프, 급당탱크, 고가수조, 저수조, 오배수관, 통기 배관, 우수관, 오수정화설비, 그 다음에 배관 및 부속기기, 덕트가 있는 경우는 덕트, 우리 이제 소방 덕트 있죠? 여기도 해당이 되고요. 보온, 자동 제어 설비, 방진 설비, 방진 설비는 펌프의 그 패드에 방진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룸 봤을 때 몇 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한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쉽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성능 점검 일지에 있냐 없냐예요. 자, 냉동기 있냐? 냉각타 있어요? 뭐 무슨 대상입니까? 이걸 다 묻고 있어요. 이게 그 표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양식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고 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등을 표시하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그 FMS 건물에 해당이 돼서 FMS에 대한 그 점검, 그러니까 하반기 점검 결과 등록해 보신 분 계세요? 네. 그쪽도 엄청나게 양식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과거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한 동씩 전부 다 입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세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고가 수주나 저수의 성능 점검표예요. 그래서 점검 항목들은 무엇이냐? 점검표를 먼저 확인하고 파손이 된 것이나 변형이 됐나, 누수가 됐나, 결로 상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 센서의 동작 상태가 어쩐지, 수질 검사서까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어떤 것까지 넣어야 되죠? 네, 그냥 부적합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라고까지 요구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대상에서 넘어가죠.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2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기계설비 성능 확인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업체가 우리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총 집계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그러면 이 성능 점검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죠? 언제부터? 자, 간단히 요 위쪽은 필요 없고, 용도별 건축물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1년 8월 9일까지 성능 점검을 해야 된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1년이네. 그러니까 2022년 8월 8일까지는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1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올해부터 2022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이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는 이 성능 점검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성능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500세당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여기는 2023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2021년 8월 9일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우리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상 점검 비용이 2021년 12월 현재 2000세대를 기준했을 때 약 5, 6천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제가 아직까지 여기 입찰 결과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입찰서가 나간 단지가 하나 있더라고. 지난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입찰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체들한테 물어봤더니 2000세대 기준하면 5, 6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있죠. 연면적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연면적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들은 전부 다 억대가 넘어가는 건물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5, 6천만 원씩을 성능 점검은 점검 주기가 얼마죠? 1년에 한 번씩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진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들은 우리는 위탁관리회사는 우리가 이 업무에 관리 주체가 아니잖아요. 왜 소장님이 걱정하세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입주자 대표에 알려주고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대표회의에 이러이러한 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업무는 당신네들이 하는 업무다 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우리가 이 업무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는 관리비로 부과가 되면 관리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항의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우리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빨리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태료에 대한 기준은 의미가 없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물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기계설비법에 대한 해설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태료 만든 게 나아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제 가장 우리들이 급수설비 쪽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소장님들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정수위 밸브, 그다음에 감압변, 급수 펌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위 밸브는 저수조의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간격이 큰 수도관을 개폐할 때 생길 수 있는 수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이 대부분 이제 지하 저수의 간이 크잖아요. 그때 갑자기 밸브가 딱 닫히면 소음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소음이 크면서 수격이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배관에 균열을 일으켜버린다. 배관이 깨진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예방해서 이 정수위 밸브를 설치합니다.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1차 측 수압에 다이아프램 내부에 0.35kg 제곱센티미터의 스프링 압력을 더하여 밸브 디스크를 폐쇄하고 개방할 때는 다이아프램에 가해진 1차 측 수압을 2차 측으로 개방해버리면 압력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수위 밸브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 어떻게 하면 밸브가 닫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1차 측 수압이 어떻게 하죠? 자, 밸브가 지금 현재 닫힘 상태일 때는 이 1차 측의 수압이 이 배관을 타고 이렇게 다이아프램 실로 압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압력과 여기서 밀어주는 압력이 똑같이 1대1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뽀쭉하게 나온 쪽이 스프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 스프링 힘이 더 있잖아. 그죠? 그러므로 밸브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측에서 가해진 압력이 수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1차 측이 똑같은데 이 스프링이 누르는 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밸브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밸브를 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밸브를 열려면 1차 측에 가해진 이 수압을 전자변을 열어서 압력을 빼버려. 이렇게 보내주면 이 밸브 디스크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브가 열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1차 측에 가해진 수압을 다이아프램 실에서 바로 빼버려, 2차 측으로. 그러면
1차 측 그 밸브 디스크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왜 올라가죠? 여기에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해지는 그 힘이 더 커져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브 디스크를 위로 밀어서 물이 이쪽으로 2차 측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원리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에 펌프에서 가해진 이 1차 측의 압력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다이아프램실, 이 까만 게 고무 다이아프램이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해서 눌렀다가 밀어냈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수기 밸브를 분해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분해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만 있죠? 스프링, 다이아프램밖에 없어요. 내부를 열어보면.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스프링 들어있고 고무 바킹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뚜껑 열면 딱 달랑 이거예요. 근데 뭐가 터지죠? 이 다이아프램이 터져버리면 밸브를 기밀하지 못하잖아요. 압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밸브가 닫혀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를 보면 니들 밸브, 이 니들 밸브는 뭘 뜻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갑자기 확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밸브가 빨리 닫히게 되죠. 그래서 이 니들 밸브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물이 다이아프램실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할 때 쓴다. 니들 밸브가. 그 다음에 수동 조작 밸브 3번. 여기 보면 수동 조작 밸브가 이쪽에 여기 여기에 이제 그 밸브를 수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 전자변이 고장 나가지고 물을 지하 조수에 물은 받아야 되겠는데 전자밸브가 고장 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수동 밸브를 열어버리면 밸브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안전장치의 하나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탱크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물탱크에 볼탑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볼탑이 위로 올라가면 이걸 잠궈 버리겠죠. 그러면 전자변이 고장 났다 하더라도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전자변.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는 개폐 장치이고요. 다이아프램은 이제 별도의 수실을 만들어서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고무가 이 다이아프램이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고무가 바로 다이아프램이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압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관리한 경험을 봤을 때 다이아프램, 정수기 밸브는 최소한 7년 정도라면 내부를 한번 청소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물때가 엄청나게 끼어 있어요. 물때가 많이 끼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이 안에 스프링을 때로 인해서 스프링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밸브가 제대로 안 닫혀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에를 청소해주고 다시 닫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밸브가 뭐 한 200, 300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크죠, 뚜껑이. 이런 경우들은 이제 뭐 체인블록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어렵긴 하지만 뜯으면 내부에는 복잡한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밸브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 다이아프램이 혹시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재고를 확보하셨다가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고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수도업자들이 정수기 밸브 고장 나면 무조건 바꿔버리죠. 근데 이 다이아프램 가격이 본체 가격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일은 어렵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만 풀렀다가 다시 바꿔주면 된다.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수기 밸브의 고장, 수격이 발생되는 경우는 니들 밸브가 이물질이 끼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들 밸브 삼각핀이 마모됐거나 걸려 있어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기밀이 안 된다. 다이아프램 내부에 이물질이 끼어 있다.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이 파손이 됐다. 물이 새버리면 압력 형성이 안 돼서 밸브 디스크를 눌러주는 힘이 발생이 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밸브가 꽉 닫히지 않아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작동 불량, 전자변이 고장이나 뭐 수동 밸브가 개방됐을 때는 수동 밸브를 정상위치. 수동 밸브는 정수기 밸브의 수동 밸브는 항상 잠금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열면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프램 내부에 침전물이 고여서 다이아프램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소하는데 어렵지 않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근데 요즘 직원분들은 뭐 우리 일이 아니네 이러면서 궁시렁 되시는 직원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그 지식이 누구한테 쌓이죠? 그 직원한테 쌓이잖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조금 당신이 이걸 한번 해보면 다른 데 가서 대우받을 수 있잖아. 아, 이거 정수기 밸브 바꾸지 않고 내부 다이아프램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 자, 이 감압 밸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감압 밸브는 어디에 이제 주로 요즘에는 부스터 펌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도 계량기 전단에서 감압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고가 수조 방식인 경우에는 감압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대에는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냐? 고가 수조가 있는 데들은 지하층이라든가 1층에 감압변이 메인 간에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오래 하신 소장님들, 관리소장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 그러면 물 청소를 그러니까 고가수 탱크 청소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 신기하게 어디가 안 나와요? 1층이 안 나와. 다른 층은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감압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층부에 물이 안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감압변의 원리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자, 그 위쪽을 1차 측에 이제 발생된 수압으로 스프링의 힘을 2차 측으로 넘어간 압력을 제어한다. 자, 보십시오. 1차 측에 압력이 발생이 돼서 여기서 수압으로 여기를 눌러버려. 그러니까 수압이 여기 발생이 되면 이 밸브 디스크를 위로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버려. 근데 물이 이 압력을, 1차 측의 압력을 충분히 견디려면 위쪽에 스프링이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이 수압이 이 스프링 힘보다 약하면 어떻게 되죠? 밸브가 열려 있는 거고 수압이 스프링 힘보다 강하면 수압이 스프링 힘보다 밸브가 강하면 닫아버리잖아. 여기 밸브 디스크를 닫아버리잖아. 그래서 자, 밸브 디스크가 사진이 뒤쪽에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밸브 디스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수압을 밀면 위쪽에 스프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프링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이 누르고 있는데 수압이 세면 이거를 확 눌러버리잖아. 그러면 밸브가 닫혀버리죠. 그러면 뒤쪽에 수압이 떨어지면 스프링 힘이 또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밸브가 또 열리죠. 그리고 또 수압이 세지면 수압으로 인해서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죠? 자, 이게 연속적으로 동작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다이아프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압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감압변의 압력이 떨어졌다. 감압변의 압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물이 안 나온다. 자, 우리 소장님들이 가끔, 소장님들, 직원분들이 가끔 실수하신 직원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 자, 감압변 압력을 조절하라고 하면 이 위에 압력 조절 나사가 있잖아요. 압력을 조절하라고 하면 밸브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겨지죠. 그죠? 감압변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압력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질까요? 2차 측의 압력이 올라가게 될까요? 자, 이거를 지금 일반 밸브하고 감압변하고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반대예요. 일반 밸브는 물을 잠그기 위해서 설치하는 밸브고 감압변은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자, 감압변이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겠어요? 물이 안 나와야 돼요. 왜? 만약에 감압변이 고장으로 해서 물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그 2차 측에 있는 다른 시설물의 파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조절이 안 되면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물이 안 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밸브 위쪽에 조절 나사를 반대로 풀어버리면 압력이 2차 측 압력이 뚝 떨어지죠. 왜? 스프링의 힘이 없으니까 1차 측에 물이 계속 누르고 있어버리죠. 물이 나갈 수가 없죠. 2차 측으로 못 넘어가잖아. 근데 스프링을 위에서 눌러버리면 누르는 힘이 세지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보내는 힘보다 스프링 힘이 더 크니까 밸브를 계속 열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밸브 잠그듯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2차 측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한테 이걸 시켰더니 반대로 해버립니다. 밸브 열듯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니까 더 고장났다. 물이 아예 안 나온다.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 하죠? 아, 감압변 고장났네요. 사다 바꾸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감압변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디스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사진이고 디스크가 내려왔잖아. 저 화살표 보시면.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죠? 여기 잠궈버리면 이렇게 물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프링의 힘보다 1차 측에서 올리는 힘에 서로 싸움이에요. 그러면 1차 측의 수압이 높아졌을 때 스프링의 힘하고 같이 싸우다가 이기는 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스프링의 힘이 강하면 어떻게 돼? 밸브를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압이 강하면 물이 뒤로 밸브를 잠궈버리는 이런 작동의 원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부 구성품을 뽑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은데 자,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다이아프램, 정수기 밸브처럼 분해 조립해서 수리가 안 돼. 왜? 부속품이 조그맣기 때문에 팔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팔았는데 지금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자, 감압변의 고장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압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스프링의 힘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차 측 압력이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감압변을 돌려줘야 돼. 스프링의 힘을 강하게 눌러주면 2차 측으로 물이 더 많이 넘어가게 되겠죠. 다음, 누수가 생겼다. 다이아프램의 패킹 옆에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누수가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스프링이, 패킹이 고무가 마모가 되면 물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다. 소음. 다이아프램 패킹이 경화돼서 마모돼서 소리가 난다. 자, 우리 가끔 계단식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을 받아보냐 그러면 밤중에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귀신이 나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대부분 못 찾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감압변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 어떻게 찾냐 그러면 자, 삐 소리가 나는 집은 지금 뭐를 했다? 수도꼭지를 쓴 게 아니에요. 뭐를 썼어? 비데를 썼거나 정수기를 쓴 거예요. 정수기를 쓰면 물이 조금 넘어가죠. 그러면 다이아프램, 이 감압변의 내부에 있는 다이아프램이 계속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을 조금 쓰니까 이 진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써버리면 그냥 열리고 있는 상태로 그냥 있겠죠. 근데 물을 조금 쓰니까 우리 정수기에서 물을 조금 뽑으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삐 하는 거예요. 비데를 쓰니까 비데 물이 조금 쓰니까 삐 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누 집 화장실에 갔으니까 100% 소리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집을 가봐야 돼요? 자, 여기 정수기나 비데 설치하신 집 있죠? 그 집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난대. 근데 왜 낮에는 소리가 안 나고 밤에만 소리가 날까?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또.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집에서 물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가 내 압력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밤중에는 소리가 나요. 낮에는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고장의 특성. 이것도 재밌어요. 계절 변화에 따라 이 스프링의 팽창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제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감압변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 수압이 갑자기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들이 가끔 그런 민원이 나오니까 누구를 불러요? 펌프 수리업자를 불러요. 그럼 펌프 수리업자 와가지고 뭐 합니까? 네. 부스터 펌프 압력 탱크 바꾸라고 그래요. 전혀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어디지? 특정의 동에 누구 집만 압력이 떨어졌대.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는 100% 감압변의 문제입니다. 특히 봄, 가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1차적으로 뭘 한다고? 감압변의 압력을 조절해 준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래도 안 되면 10년 넘었다 그러면 감압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급수 펌프에 대한 부분이에요. 급수 펌프는 다단계 볼루트 펌프가 있죠. 옛날에 우리 그랜드 패킹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물올림 펌프는 지하젖소에서 물을 고가 수조의 물을 채우는 펌프다. 그리고 고친 경우는 다단, 이 단을 여러 가지 단이 쓴 것을 해가지고 다단 볼루트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패킹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옛날에는 펌프 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펌프가 있었어요. 소방 펌프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그랜드 패킹을 거의 안 쓰고 메커니컬 실 타입을 쓰기 때문에 축에서 물이 거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메커니컬 실 방식의 펌프에서는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랜드 패킹 방식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이 안 떨어지게끔 조여버리면 축을 칼리가 먹어서 마모가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제 기술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죠. 다음, 이 부스터 펌프죠. 이 부스터 펌프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제 4대가 1조인데, 뭐 세 대가 한 조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한 조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하 주소에 물을 공급처에 일정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압력 센서에서 받은 압력 신호를 인버터로 제어한다. 그래서 압력 보완을 위하여 대수를 늘려가며 가동되도록 돼 있다. 자, 여기에 펌프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럴 때, 자, 물을 조금 쓰는 경우라면 1번 펌프만 돌아요. 그죠? 그러다가 물을 쓰는 세대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펌프 한 대로서 감당이 안 돼. 그러면 2대. 2대가 했는데 감당이 안 돼. 3대. 3대가 감당이 안 돼. 4대. 여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스터 펌프의 세트의 구성은 한 대는 무조건 예비용이에요. 그래서 4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3대까지는 돌 수가 있어요. 4대가 돌지는 않습니다. 자, 3대가 한 세트였다고 한다면 2대까지는 돌고 한 대는 동시에 돌진 않아요. 그런데 순차 운전을 해가지고 원래 이것이 1번, 2번, 3번 순서로 갔다가 이 1번의 순서가 이게 1번이 되는 수로 이렇게 해서 순차 운전을 해요. 이 순차 운전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걸 만약 예비 펌프로 놔뒀다면 이 펌프만 계속 안 돌고 있으면 이 펌프만 계속 새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명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1, 2, 3, 4번이 계속 1번 펌프의 역할을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버터의 신호를 인버터로 회전수를 제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인버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펌프의 인버터를 봤을 때 인버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들어있죠, 이게 인버터가. 그런데 인버터는 설정 압력의 유지는 펌프의 회전수로 제어한다. 펌프가 빨리 돌면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펌프가 천천히 돌면 압력이 떨어진대. 그렇다면 이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는 헤르츠를 변환해주는 장치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장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펌프가 이제 그 인버터가 우리나라의 전기는 몇 헤르츠예요? 60헤르츠. 자, 그러면 그 인버터의 앞에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헤르츠가 나와요. 그래서 60이 나왔을 때는 최고의 속도. 그리고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헤르츠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 20 막 이렇게까지 낮춰요. 그래서 뭐 40 이렇게 가다가 완전 60까지 갔는데도 그래도 압력이 유지가 안 되면 그 다음 펌프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펌프의 회전수 제어는 물론 인버터로 하는데 인버터의 회전수 제어는 네, 우리 전기의 헤르츠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0헤르츠가 아닌 뭐 50이라든가 40 이런 식으로 그 회전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인버터가 상당히 그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버터가 열을 발생해서 고장이 나면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급배기 팬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그 인버터의 가열로 인해서 고장 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생각하니까 장기수선 계획하고 또 이거 질문 많으신 분들인데 내용인데, 자,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4대가 있어요. 근데 이 펌프 중에 하나만 고장났어. 그러면 장수선 충당을 써야 돼요? 수선 유지를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급수 펌프 해서 전면 수선만 했어요. 부분 수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들이 한 대 바꾸니까 부분 수선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펌프를 한 대를 바꾸는 거는 자, 여러 개의 그 기능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제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한 개만 바꿔도 전면 수선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CCTV 카메라를 하나만 바꿔도 전면 수선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하나만 바꿔도 전면 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을 써야 된다. 그런데 안에 임펠러가 마모됐어요. 임펠러만 바꿔요. 이거는 수선 유지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안에 임펠러. 이거 임펠러도 자주 태워먹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부스터 펌프의 임펠러는 왜 타느냐? 언제 주의하셔야 되냐면 물탱크 청소하는 날 많이 태워먹습니다. 왜 태워먹냐 그러면 원래 부스터 펌프의 입력 측 입구에는 공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면 임펠러가 타버려요. 왜 타느냐? 임펠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가. 쉽게 하면 우리 옛날에 뭐죠? 반찬통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 찬통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쪽에부터 회전을 할 때 하나씩 돌면서 힘을 키워가거든요. 그래서 원심력의 힘에 따라서 임펠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공기가 유입이 돼버리면 물이 없고 공기가 유입되면 임펠러가 같이 헛돌게 되면서 임펠러가 깎아먹어버려요. 그래서 태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스터 펌프가 설치된 그 곳에 지하 조수 물탱크 청소를 할 때는 뭐 단수를 시키고 물을 집어넣을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물이 급수 펌프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일날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 산지 알아요. 그러면 물탱크 청소업자한테 이거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이 부분의 관리가 중요하다. 가끔 여기 이제 에어가 인식되면서 펌프가 서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것도 많이 하시죠. 부스터 펌프에서 압력 탱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압력 탱크가 사실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펌프가 순차 운전을 할 때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보완해 주는 장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번 펌프가 일정 시간 돌고 2번 펌프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순차 운전을 위해서. 그러면 1번 펌프가 딱 쓰고 2번 펌프가 딱 돌 때 그때 누가 물을 쓰고 있었어. 그러면 그 순간에 압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민원이 생기냐 그러면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압이 떨어졌다가 또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왔고 내가 될 뻔했다. 이런 민원이 생겨요. 이게 바로 압력 탱크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압력 탱크의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자, 이 안에 탱크 안에 이런 고무가 들어있어요. 이 고무가. 그래서 이 고무는 어떻게 돼 있어? 펌프에서 밀어주는 힘을 이 고무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 바깥에, 이쪽 바깥에는 공기 압력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펌프가 확 가동이 될 때 물이 이렇게 그 안에 블레이드 안에 이 공기 주머니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펌프가 딱 서면 공기 압력이 누르고 있으니까 공기를 싹 눌러주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펌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공기압이 잘못됐으면 압력 탱크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압력 탱크의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째죠? 어떻게? 펌프 수리업자가 이걸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바꾼 거예요. 자, 바꿔야 되는 경우. 자, 이거예요. 탱크 상부에 있는 질소 주입구를 뾰족한 핀 등으로 눌렀을 때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면 정상. 물이 나오면 탱크 내부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터졌다. 자, 여기 위쪽에 상부에 그 질소 주입구가 있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여기를 핀으로 눌러봐. 이게 어떤 원리하고 똑같냐면 우리 자동차 공기 주입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촥 누르면 공기 빠지는 소리가 피식 나요. 근데 물이 나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옆에 블레이드가 터져가지고 여기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 탱크의 역할을 못하죠. 이런 경우는 압력 탱크 바꿔야 되죠. 이런 경우는. 근데 우리가 블레이드를 바꾸는 타입도 있어요. 이제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 이 압력 탱크를 컴프레셔 공급식이 또 있어요. 근데 부스터 펌프에서는 그걸 쓰질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공기가 찼느냐, 압력이 찼느냐.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했죠? 질소 주입구. 그러면 여기 위에는 반드시 질소만 써야 되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펌프 수리업자가 질소통 가지고 와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가스 주입비가 10만 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충전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 요령은 압력 탱크를, 드레인인데 못하네. 압력 탱크를 밸브를 잠그면, 펌프에서 나오는 쪽 밸브를 잠그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싹 빠지겠죠. 그죠? 드레인을 시켜버리면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압력 탱크 드레인하고 펌프 기동 압력의 70%의 공기 압력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펌프가, 부스터 펌프가 만약에 10kg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몇 킬로로? 70%인 7kg로 공기를 넣는 거예요. 자, 물이 완전히 빠진 뒤에 얘기입니다. 물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기 압력이 높으면 좋을 줄 알고
펌프의 압력보다 더 높게 공기를 주입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를 못하지. 위쪽에 압력이 너무 높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력 탱크로서 물을 채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물을 못 채워넣는 거야. 그러니까 펌프가 기동할 때 뭐 전혀 물이 안 들어가 있으니 눌러지는 힘이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만 넣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그 부스터 펌프가 가동이 되면 30%의 힘만큼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물이. 그러면 더 이상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압력이 딱 10kg 압력만큼 채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압력은 70%만 넣어라. 자,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질소를 채워야 되느냐? 질소 채울 필요 없어요. 자, 처음에 초기에서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질소가스로 충전되어 온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냥 공기 압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질소가스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질소가스를 넣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기를 넣으면 이 안에 뭐가 생기죠? 결로가 생겨요. 공기 중에 수분에 의해서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로가 생겨서 탱크가 썩을 정도면 뭐 엄청나게 오래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공기도 되고 질소도 된다. 네, 꼭 이제 그 질소 넣어야 된다고 하는 펌프 그 수리업자 오면 그냥 내보내세요. 가세요. 그러고. 그래서 공기를 넣어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압력 탱크에 대해서 이제 압력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기가 나오면 정상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만큼 해야 된다? 질소 주입구에 공기 압력계로 측정했을 때 기동 압력계의 70% 정도가 있어야 정상이래요. 그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스터 펌프를 막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계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스터 펌프의 압력만큼 높아져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밸브를 잠그고 드레인을 시킨 후에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주의하셔요. 그리고 부족할 경우는 70%까지 압력을 주의한다. 근데 펌프와 연결된 밸브를 잠그고 드레인을 시킨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이 가다할 경우 펌프 압력이 탱크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부스터 펌프를 운전할 때 이런 압력 탱크의 원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특정 회사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회사의 제품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회사 제품은 압력 탱크가 작동을 안 해도 이 편차 거의 없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 회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압력 탱크 밸브를 잠궈놓고 운전을 해봐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무하던 단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직원이 이 밸브를 잠궈놓고 있는지조차를. 그랬다가 이제 제가 그 단지 이제 시찰하다가 밸브가 잠겨있는데 봤는데 언제 잠궈놨냐 물어봤더니 그걸 점검하기 전에가 한 석 달이 됐는데 그때까지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민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단지에 펌프가 두 군데 것이 설치돼요. 다른 회사 것이 또 설치된 게 있었어요. 다른 회사 쪽에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압력 탱크 필요 없겠네라고 해서 잠궈봤더니 바로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데는 압력 탱크 없이도 잘 돌아가더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수도 계량기 옆에 강압수령 있다고 했잖아요. 네. 소장이 이제 예를 들면은 사업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압력계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마다 수압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 센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약한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세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세게 압력을 맞춰주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만에 하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관이 물려있던 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돼요. 제가 그런 사례를 겪어봤습니다. 그 주민이 압력을 높여달라고 해서 압력을 우리 직원이 높여줬는데, 그로 인해서 배관이 터졌으니까 관리사무소가 변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압력 그럼 몇 킬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보일러들은 2 내지 3kg의 압력으로만 가동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kg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조절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압력이 몇 킬로인지를 하려면 우리 관리사무소에 수압 압력계를 가지고 있다. 어디다 측정하면 되죠? 수도꼭지에다 물려서 물을 열어놓고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압력을 과도하게 높여달라고 하는 경우는 해줄 수 없다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지거나, 보일러가 이제 요즘 보일러들은 가스 보일러가 일정 압력만 받도록 자동으로 세팅하는 그런 보일러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아주 구형이라든가 또 그리고 배관이 뭐 오래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터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수압이 높아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압이 약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증가시켜주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압력계를 가지고 가서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나서 조절을 하고 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3kg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반드시. 3kg가 넘어가면 이제 그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데, 자, 수압의 관계에 대해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압력이 높았어요. 예를 들면 5kg의 압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전의 밸브를 조금 열면 압력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압력이 안 떨어질까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5kg의 수전이, 그러니까 1차 측에서 5kg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이 너무 세다. 그래서 밸브로 조절을 해요. 판을 잠그면 그럼 2.5kg로 압력이 떨어지겠냐 이거지.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집니다. 네, 간격만 좁아져서 물이 나오는 양만 줄어들 뿐이지 압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부분은 감압변으로만 조절하는 것이지 밸브로 조절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밸브로 잠궈요. 자, 밸브를 조금 잠그는 이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밸브를 많이 틀면 싱크대에서 그 수전을 쓰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이 많이 튀어서 그 주방 쓰시는 분이 옷에 많이 젖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잠궈서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압력을 높이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저기를 수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할 때, 저 이제 그 아파트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세대 내부에 있는 보일러에, 가스 보일러의 온수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개별 보일러인 상태에서 온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온수 쪽에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찬물만 계속 나와. 보일러 고장이네요. 이렇게 진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수 보일러가 2만 킬로짜리의 온수 보일러예요. 온수 보일러를 수도꼭지의 온수 쪽을, 온수는 뭐가 들어가죠? 냉수가 들어가서 보일러의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가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만 킬로짜리면 온수가, 아니 그 냉수가 수도꼭지를 여는 상태에서 팡팡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뜨거운 물이 빵빵 나올 수 있을 만큼 보일러 용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들어가는 물량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냉수 쪽의 밸브를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잠궈놔야 돼. 그렇게 해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이 양이 적어야지 거기 들어가서 나오는 물이 데워져서 나오는 것이지, 용량은 적은데 물을 팡팡 쓰겠다, 이건 안 된다. 근데 진짜 그러는 그 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쪽에, 그러니까 온수 쪽의 물양하고 냉수 쪽의 물의 양이 다르게 돼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수전에서 꼭 그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틀었을 때 나오는 물량, 온수 쪽으로 틀었을 때 물량, 이게 온수 쪽으로 틀었을 때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물이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빵빵하게 나올 정도면 보일러가 3만 킬로 이상짜리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정용 보일러들이 3만 내외짜리들이 있고요, 2만짜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뜨거운 물이 그렇게 안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오늘 저희 소장님들이 최정예 멤버만 참석을 했는데요.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정수희 밸브의 장윤선 계획서상 수선주기, 교체주기가 있는지. 정수위 밸브는 우리 장윤선 계획에서 정수위 밸브라는 항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급수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죠? 급수간이 간간인 경우만 수립 대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식성 재료인 동간, 스테인리스 간은 장윤선 수립 대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정수위 밸브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는 수립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장윤선 충당을 쓰시고자 하는 경우는 그쪽에 수전 그러니까 정수위 밸브 쪽 밸브류에 대한 그 장윤선 계획의 항목을 넣어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급수간이 스텐간이나 동간이 되어 있다면 수선 유지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하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정비를 아까 말씀드린 청소해 준다고 해야 되는데 10년, 15년, 20년도 되면은 위험 수위에 가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딱히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주기를 넣어놓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소장님께서 장윤선 계획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윤선 수립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장윤선 계획서에 항목이 수립되어 있다면 긴급 지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장윤선 계획서에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 고장이 났으니까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교체 대상이 되는 장윤선 충당금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수위 밸브만큼은 미리 교체를 해놓지 않으면 고장 난 뒤에는 이미 그렇죠.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기본 이제 15년 정도 되면 이걸 교체를 하도록 우리가 미리 좀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윤선 계획서에 항목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미리, 자, 이제 장윤선 계획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고장이 나면 그때 장윤선 충당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또 불합리한 얘기잖아요. 자, 요령을 또 한 가지 요령을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고장의 조짐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런 요령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표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는 장윤선 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에 예기치 못한 고장인 경우에 급하게 긴급 지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의 지금 이 상태가 곧 고장을 날려고 한다. 그러므로 고장이 난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유를 만들어서 쓰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주차 차단기가 덜렁덜렁해. 그럼 고장 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님들한테 지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장수원 계획에 하면 고장이 나서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주차차단기가 고장 났다. 그러므로 장수원 계획, 장수원 충당을 써서 빨리 고칩시다라고 이렇게 요령을 좀 피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질문을 남기시거나 또 우리 그 장수원 기술원이라고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를 많이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메일로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원 기술원 홈페이지는 뭐가 없어요? 네. 회원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질문도 되고 뭐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대철이었습니다.